그래서 우리가 거친 음식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되고 생으로 된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을 가능한 한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시면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부 장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보내주신 첫 질문입니다. 유방암 연기암으로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고 방사선 30일 했는데 연기암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B형 간염이 있어서 소화가 느린 편이라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 시판되는 누룽지는 자주 먹어도 괜찮은가요? 연기암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연기암은 유방암에서 연기암은 거의 99% 이상의 완치를 보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연기암이 종종 오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가지고 완치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연기암이든지 일기암이든지 암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내가 이 완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 관리를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전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걱정이 없이 거의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관리를 안 하면서 원래 일어남은 이 정도로 좋으니까 완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완치가 목표가 돼야 되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룽지 말씀하셨는데 누룽지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밥을 하고 나서 약간 눌러있는 부분, 약간 타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잖아요. 누룽지를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누룽지가 우리가 일반 밥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짓지는 못해요. 원래 칼로리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때요? 솥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밥은 어르신들이 드셨어요. 맨 밑에 있는 밥은 누가 먹었어요? 마지막에 주부들이 먹었어요. 되게 이제 집안에서 어머니나 누나나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이제 먹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양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영양가 있는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있겠지만 칼로리도 많다는 뜻이에요. 누룽지를 먹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특히 또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항암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불편한 게 있거나 또 암이라는 것 자체에서 별로 입맛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가 상당히 좀 친근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화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쌀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에 대한 준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룽지를 가끔가다 현미 누룽지를 먹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판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쌀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서 다른 특별하게 가공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밥을 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시판되는 거라 해서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쌀밥에 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현미나 약간의 뭐 흑미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만든 누룽지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 연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 암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암세포로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암세포가 배열이 쫙쫙 돼 있어요. 요 밑에가 기저귀를 하는 거예요. 받침대가 있어요. 이 받침대를 안 넘어서고 이 세포 안에서 막 그냥 팔랑 세포만 암으로 바뀌어 있는 거, 이거를 제자리 암종이라고 해요. 제자리에 있다. 세포 안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저부를 이제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일기 그렇거든요. 일기. 그래서 기저부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뚫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림프절들이 쫙 있거든요. 여기까지 딱 가면은 2기가 돼요. 그리고 조금 저쪽이 떨어져 있는 림프절까지 가면 3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4기는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혈행이나 림프관을 타고 가서 우리가 보통 전이라 하죠. 이게 됐을 경우로 이제 4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는 요 세포 안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연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변 조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져가요. 계속 덩어리가 커져가면서 그냥 덩어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조직들 우리가 이제 커지다 보면 장애되는 여기도 당장에 뭐 기저부가 있잖아요. 이것도 뚫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양성 종양은 그냥 덩어리만 커져요. 커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하죠. 근데 암이 되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힘이 생겨요. 그냥 다이렉트로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덩어리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지면은 덩어리가 뚜렷하게 뭔가가 덩어리는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분명치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스파이더맨이 뭐 거미줄을 내갖고 하듯이 쫙쫙 뻗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있고 유방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뻗어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피부를 당겨요. 그래서 유방암은 발견할 때 유방 표면이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바로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데 분갈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암이에요. 분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림프절에 가까운데 분갈도 할 수가 있고 혈관을 타고 가서 멀리 장기에 분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암인 거죠. 근데 사실 암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 그냥 자체로 있는 암은 거의 없어요. 그 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고 항상 뻗어 나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암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힘을.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 있는데 그냥 있다. 기저부를 안 가더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면 인필트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암은 사이즈가 커지면 일단은 조금 더 악성으로 간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죠. 유방암 연기, 수술, 항암 방사선 꼭 해야 하나요? 대개 이제 유방암 연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수술로서 이제 그 종결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 연기지만 사이즈가 컸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할 수는 있는데 대개 항암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안 하죠. 되게 이제 방사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연기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방사선도 잘 하질 않고 혹시 어떤 조직검사 소견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타입이 조금 안 좋았다든가 그래서 조금 예방 차원에서 이제 방사선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어떤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신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무조건 이 내용만 가지고 방사선이 한 게 일반적이다 아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암 모양에 따라 치료 난이도도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이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찍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초음파도 마찬가지. 그림자도 보는데 대개 양성 종양은 이렇게 선명해요. 경계선이. 딱 모양이 뚜렷하게 보여. 근데 암은 그냥 우리 태양을 보면은 주변에 오로라 같은 게 막 뻗어 나오듯이 암이 그래요. 이게 뻗어 나오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정확한 경계선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뻗어 나가다 보니까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양성 종양을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만져보면 이게 뚜렷하게 경계선이 만져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하고 유방에 있는 섬유선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섬유선정은 만지면은요, 굿을 만지는 것 같아요. 밀려나요, 누르면은. 근데 암은 딱 만지면은 딱딱한 게 걸리는데 흔들어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경계선이 불분명하면서 덩어리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초음파나 보다가 모양이 썩 안 좋네. 이런 걸 보고 근데 선명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혹시 암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질은 좋을 것 같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는 대부분 보면은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는 되게 양성이에요. 양성이라는 것은 일반 혹이란 말이에요. 낭종이라든지 암이 아닌 그런 거고. 근데
덩어리는 보이는데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되게 암 쪽으로 보죠. 종양의 모양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양 자체가 이제 치료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일단은 모양 자체가 된 것은 어디론가 지금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퍼져나간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모양이 깨끗한 경우에는 인필트레이션이 조금 적을 수 있고, 모양이 안 좋다. 그런 경우는 인필트레이션이 좀 더 해서 혹시 단순하게 그냥 뻗어나가는 이것도 있겠지만 이제 떨어져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적을수록 수술 범위를 좁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멀리 가서 많이 더 퍼져나가는 경우는 수술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그만큼 수술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수술을 하면은 수술하자마자 바로 조직을 떼가지고 풀어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검사실로 보내면 이게 이제 암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확인을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 경계선, 내가 드러낸 경계선까지 암이 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된 수술은 경계선에 암이 없어야 돼요. 현미경상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잘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범위가 이 암의 상황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CT나 MRI 상의 모양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딱 그런 모양 자체가 비례를 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모양이 안 좋을 때가 수술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그래 되면은 예후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갈수록 예후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을수록 예후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연기암, 완벽한 치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기라 하더라도 100%라는 보장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이때 관리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면역이라면 딱 면역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는 못해요. 우리 몸 안에 이제 면역 세포를 좋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면역 세포들은 참 재밌는 게요. 면역은 우리는 면역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면역이 높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과 억제되는 것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세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균을 다 죽였어요. 근데 다 죽였는데 활성화된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가면역 같은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끝나고 나면 이 세포들을 면역 억제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내 몸에서 정상적인 우리 생리 반응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면역 활성화와 억제가 밸런스를 맞춰요. 우리가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야 무조건 면역이 강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망할 때까지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은 여러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만큼은 면역이 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는 어떨 때는 면역 억제가 필요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 암에 대해서만 어떤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암을 걸리고 있는데 면역이 강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강하도록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상태로 유지돼서 혹시라도 뿌려져 있는 씨앗이 있다면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을 높이는 것을 해야 맞죠. 하지만 면역을 무조건 면역세포가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역세포가 강해질 수 있는 부수적인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양도 있을 거고 또 내 몸 안에 뭐 산성화라든지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 보면은 암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라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안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만 가지고 우리 환자분들 종종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 원장님 뭘 먹으면 하나만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암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여러 가지 다 모아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내과 면역세포가 강해지고 강해진 면역세포가 눈을 부릅뜨고 주변에 있는 놈들 찾아가지고 다 없애줘요. 그렇게 됐을 때 100%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들은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다 치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저부에 뚫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뚫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연기니까 99%의 예후를 갖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연기인 경우에 치료를 했을 경우에 99%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연기인데 치료를 안 한데 99%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연기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인필트레이션 침투하기 시작을 해요.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연기가 아니죠. 연기는 끝까지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치료를 하는 분들이 내가 연기다, 1기다, 2기다, 3기다 이럴 경우에 연기가 어떻게 보면은 꼭 나는 무조건 자연치료밖에 못한다. 다른 건 할 수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예후가 연기가 좋을 수는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접근법으로 따지자면 가장 연기에 접근하는 게 1기, 2기에 자연치료로 접근하는 것보다 연기에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당성은 더 가질 수는 있다고 보죠. 근데 무조건 연기는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아닌 거죠. 연기였던 암이 1, 2, 3기 암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기인 암들이 1기나 2기로 가는 경우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저부를 뚫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뚫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요. 기저부가 안 뚫어져 있으면은 이게 뻗어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덩어리를 확 틀어냈잖아요. 냈을 때 이 덩어리 안에 이 바깥으로 거의 안 나갔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때는 거의 99%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가 아주 좋은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1기 있잖아요. 1기는 대개 우리가 기저부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사이즈가 1cm 정도까지를 우리가 1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1기만 하더라도 이미 기저부로 갔다는 것은 다른 데도 퍼져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 주변으로 전이 다른 림프절이나 조직으로 가는 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해도 100% 뿌려진 씨앗까지 다 없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1기인 사람이 갑자기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재발을 했는데 4기로 갔다.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뿌려져 있던 이런 암세포들이 수술 범위 내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항암이나 방사선에도 완전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근데 이때 살아남은 놈은 순한 놈은 다 죽죠. 근데 되게 독한 놈들이 남아요. 독한 놈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암세포는 줄기세포를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잘 안 죽어요. 근데 이 줄기세포가 수술이나 항암 후에 살아남아서 다시 크면 이게 재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기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되게 1기가 예후가 좋은 거는 이렇게 줄기세포 있는 놈들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줄기세포가 있고 이 암 씨앗들이 다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과 면역에 의해서 이걸 또 죽이거든요. 그래서 내과 면역에 있어서 죽게 되면 나은 거예요. 근데 항암하고 방사선을 다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독한 놈이거든요. 놈은. 독한 놈인데 면역세포가 와서 이걸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재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CT나 MRI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관해된 상태거든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인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씨앗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놈을 내과 면역세포가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 이걸 잡기 위해서 또다시 항암하거나 방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잡아야 돼? 내과 면역세포가 잡아야 되고 또 이 내과 면역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내 몸 안에 어떤 영양 공급이라든지 좋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야죠. 암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씨앗을 없애주면은 재발 전이가 안 되고 5년, 10년 후에 완치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요놈이 그대로 살도록 놔둬버렸다.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언젠가 3년 후에라든지 5년 후에라도 이게 재발을 하는 원인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노주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유방암 2기 수술을 했는데요.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간에 전이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이 2번 보내주셨어요. 이 다음 질문까지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간에 전이가 됐다고 하네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리에 썩 들어오지를 않고요. 지금은 유궤양 치료를 하느라 찹쌀죽만 먹고 있는데 그동안에 암이 더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기 환자였으면 주변에 림프절에 가 있던 이제 환자였는데 아마 이제 수술을 2기가 됐으면 아마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하고 아마 다 해지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대개 유방암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암이 재발이 잘 되는 게 되게 3년 이내를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안심 단계로 가지만 그래도 다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을 다 했을 건데 아마 이분이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2기만 하더라도 예후가 상당히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머지 10%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 끝나고 나서 관리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뭐 100% 전이가 안 된다, 재발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우리가 이제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1기, 2기가 되면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대개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경우죠. 되게 끝나고 나면 관해가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관해가 되면 이걸 갖다가 완치됐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기수가 좋았고 빨리 발견해서 참 경과가 좋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수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환자는 다 나았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관리를 안 해요. 특히 그러죠. 제가 이제 암 수술 항암도 다 끝났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하면 됩니다. 그럼 잘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함정이에요. 우리가 90%라는 것은 10명에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90명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10명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이 따로 우리가 처음에 수술하거나 할 때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안 보였어요. 하지만 10명은 재발하고 전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스타트했던 100명이 내가 저 안 좋아지는 10명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90%야? 90%가 좋아져. 에이, 내가 10%에 들어갈 리 없어. 나 그냥 좋아질 거야.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평소 때 생활로 돌아가버려요. 뭐 아무거나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육류 같은 거 몽땅 과식 막 하고, 그럼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내 몸이 옛날에 암에 걸렸던 그 상태, 그 돌아가는 거잖아요. 항암, 방사선 수술 받고 나면 내가 그 받기 전 상태보다 더 내 몸 상태는 안 좋아요. 면역도 더 떨어질 거고 환경은 더 나빠요. 그런데 이 10%의 재발 전이를 될 수 있는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이 씨앗이 수술 항암 방사선 후에 이 씨앗이 더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중요한 것은 암은 90%니까 암이 90% 안 자라고 10%만 자란다면 좋겠죠. 근데 90%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90명은 좋아지는데 10명이 안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이 10명은 100%예요. 이 10명한테 걸리면은. 그러면 내가
10%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90%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90%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관리하면은 절대 10%를 안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10% 확률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아지는 90명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아지는 것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90%가 좋아질 확률이면 10%. 그럼 본인이 관리만 조금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기, 2기인 분들이 애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항상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기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찹쌀죽도 그 사실은 보면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많이 높이는 역할을 하죠. 이 쌀인데.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찹쌀성에 크롬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 우리 쌀하고 비해서 크롬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크롬이 당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암에는 그냥 일반 쌀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탄수화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먹었을 경우에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위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채 같은 것을 주스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속이 버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갈아서 이거 익혀버리면 좋아요. 전에 제 야채 주스를 쭉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침에 가장 먹기 싫은 게 이놈의 야채 주스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익혀서 먹어봤어요. 이걸 생으로 먹으면은 약간 속에 부대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익혀버리니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얻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지용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더 영양소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으로 먹어서 부대낀다면 안 먹는 것보다 익혀가지고 먹는 게 낫죠. 그 익혀서 먹으면 속이 아주 편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환자분도 찹쌀쑥만 드시지 말고 그런 야채를 가지고 갈아서 익혀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구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이은국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유방암 3차 항암 치료를 했어요. 뭘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가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항암제는 어떤 장출업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항암제의 작용이 빨리 크는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가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럭무럭 커버리죠. 그럼 우리 정상 세포 중에서도 빨리 크는 것들이 있어요. 큰다기보다도 세포가 빨리 소모가 돼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게 우리 보면은 특히 장점막이에요. 점막 세포는 일반적인 우리 피부 세포는 보통 수명이 한 달이거든요. 이제 피부 세포는 별로 그렇게 공격을 안 받죠. 근데 장 세포는요, 며칠 아니면은 뭐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는 세포들이에요. 하루 만에 소모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자주 만드는 세포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입안에서 잘생긴 구내염, 구내염도 점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식도염, 위염, 그 다음에 장염 이런 부분들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대장을 자극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설사가 많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혈변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죠. 변을 자주 볼 때 무조건 약만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점막이 파괴가 되기도 하지만 자극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음식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되고 생으로 된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을 가능한 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 같은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시면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 항암 끝나고 나면 이런 증상은 없어집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장이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채소류가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채소류가 좋고 식이섬유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 상황은 우리가 식이섬유가 변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다 보니까 장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자극해도 막 경련이 오는 거예요. 장이 빨리빨리 움직여. 그러면 식이섬유가 그런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식이섬유가 적은 채식계통에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콩 같은 게 좋으리라고 봐요. 콩 같은 걸 특히 발효한 거. 그러면 콩 발효한 게 뭐예요? 된장 또 아니면은 청국장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먹기가 어렵다 할 때는 이때 이제 육류를 조금 하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개 육류는 생선 종류를 좀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생선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사이즈가 적은 생선들을 좀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 기준이 뭐냐면요. 거친 음식을 많이 안 해야 된다. 거친 음식. 그 다음에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유방암 환자라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유방암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은 딱 국한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대부분의 이제 암에 좋은 음식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암에 다 좋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채식 이야기하고 미네랄이 많은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류 같은 것을 줄이고 뭐다 하지만 유방암만 이렇게 본다면은 유방암에는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유방암에는 특히 육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르몬은 육식에는 호르몬들이 채식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먹을 때 그게 유방암에 대한 원인도 바로 비만이잖아요. 그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유방암이 잘 걸리거든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방암은 특히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지방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비만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때요? 칼로리가 많은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유방암에서 저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알코올이라고 봐요. 알코올이 예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술을 하면 되게 젊은 층 여성들이 많이 해요. 알코올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까지냐? 사실 일주일에 한 잔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 말은 아예 먹지 말라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력이 있다, 유방암. 뭐 어머니라든지 형제간들 중에서 누가 유방암이 있다. 이런 경우.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사촌, 혈연하고 관계돼서 유방암이 있다. 또 아니면 꼭 유방암은 아니라도 가족 중에 암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알코올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종합검진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하는데 본인이 치밀 유방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알코올을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력 중에서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양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알코올을 술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일단은 지방이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이고 비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금해야 되고 담배도 약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암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담배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어려운 암 환자는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암 환자분들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가 안 좋거나 이랬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장이 나빠져요.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암이 악화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화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됐을 때 장이 엉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을 받고 그리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암에 공격해야 면역세포들이 장으로 가서 장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암에 대한 면역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게 장 문제를 체크를 꼭 해요. 장이 어떤가?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 소화 문제가 있어요.
소화 문제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린 분들은 대개 유산이 떨어지거든요. 유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것을 잘 죽이지를 못하고 또 음식이 불완전하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작은 창자나 대장에 갔을 때 우리 몸 안에 아주 유해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유해균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유해한 대사산물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으면 우리 영양에 관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면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되 우리가 단순히 요즘에 치료하는 것은 되게 보면 제산제를 많이 써요. 제산제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을 떨쳐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산을 줄여서 유산이 이 상처에 자극을 주면 우리가 바깥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결과적으로는 장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약에 제산제만 가지고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고 음식을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부드러운 음식. 위에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 훨씬 안 좋습니다. 짜고 맵고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음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음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위를 좋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의 약을 가지고 일단은 위를 도포해주는 우리가 알마겔이라든지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제재로 해서 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 약으로 먼저 써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안티히스타민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PPI라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약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쓴다든지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약들을 조합을 해서 쓴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식사 방법들을 이제 또 이제 너무 과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위가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먹는다. 여러 차례 나눠서 먹기도 할 수.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루 중에서 유산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 됐을 때는 나와 있는 어쨌든 유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하고 희석을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꼭 약을 쓰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췌장에 혹이 2개 있고 신장에도 몇 개 있는데 적혈구 수치도 약간 낮고 백혈구 수치도 3,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중도 58kg을 몇십 년 유지했는데 7개월 동안 5kg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암 환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췌장에 혹이 2개 있고 신장에도 몇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혹이나 아니면은 낭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암이 아니고 그냥 양성 종양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은 게 우리가 갑상선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췌장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혹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오히려 선천성으로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이런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더 커지는가? 사이즈가 커진다면 뭔가가 우리가 어떤 일반 혹은 사이즈가 잘 안 커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커진다는 것은 암의 특징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든가 하시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백혈구 수치가 낮고 그다음에 적혈구 수치도 약간 낮다고 돼 있는데 백혈구 수치가 3,400이라고 하셨잖아요. 3,400 같으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500부터 이제 이렇게 정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이지만 약간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분이 체중이 58kg였는데 한 5kg 정도 이게 빠졌다고 그러는데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종합검진 같은 것은 다 받았겠죠. 그래서 다른 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데 혹이 있다고 하신 분이니까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암이 있게 되면 체중이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체중이 빠진다고 해서 다 암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kg 정도 빠졌다면 어떤 본인이 생활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원인 모르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인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뚜렷하게 이게 원인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이런 종합검진을 하면서 경과를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견을 가지고 이게 체중이 혹이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빠졌으니까 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종합검진상에 발견된 거겠죠.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 건 아니고, 아니면 체중이 빠지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혹이 있다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봐요. 모양이 뭔가가 좀 찝찝한 것 같다. 이거는 암을 의심할 만한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의심할 만한 그런 모양도 아니고 사이즈가 좀 적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은 대개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이게 경과를 봐요. 그래서 경과를 봐가지고 더 이상 안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선천적으로 생긴 물혹이나 아니면은 낭종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뭔가가 사이즈가 좀씩 변해.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조직 검사를 장 안에 있는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이나 이런데 그냥 새침 바늘로 해가지고 하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의료진들이 이런 경우에는 경과를 조금씩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의심이 된다 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경과를 꾸준히, 이런 경과를 보라고 우리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격으로 하자 하는데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경각심을 다 가졌지만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 모양도 좋고 이게 선천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긴장이 딱 풀리거든요. 6개월 지나도 안 해버려요. 이제 그런 거는 좋지 않죠. 혹시라도 나쁜 거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봐야죠. 왜 빠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게 보완이 됐을 때는 체중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소 때 내가 뭐 어떤 과식을 하거나 해서 평소 때 내 체중이 비만이었다. 비만인 분들이 되게 보면 체중도 오르내리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방이 별로 없고 좀 마른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잘 안 와요. 근데 마른 사람이 5kg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약간의 체중이 내 정상 체중보다 오버되어 있다. 비만도가 좀 높다. 이런 분들은 5kg라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물혹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개선해서 내 체중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뭐 더 빠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물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추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이상하니 아무리 내가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하는데 체중이 막 계속 빠져간다. 이런 경우는 암 쪽에 우리가 그런 원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안에 혹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조직 검사도 필요합니다. 되게 우리 선천적으로 돼 있는 어떤 물혹이나 낭종 이런 부분들은 이 통계 자료의 데이터에 보면 거의 이렇게 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100%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를 보라는 거예요. 경과를 봐가지고 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더 커지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는 그냥 선천적인 양성 종양으로 있다가 전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그런 부분들로 돼 있는 거죠. 인풀 스테이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가지고서 우리 강의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강의만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가장 이게 살이 되고 영양가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모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픈 것을 다 긁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성의 있는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자들의 숙주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 치료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암 덩어리를 없앨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걸 없애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 암 덩어리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암을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 몸 안에 어떤 환경이 안 좋았거나,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졌거나, 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 산화물들이 많아서 유전자가 변이가 오게 되고, 이 변이된 유전자가 한마디로 고장을 일으켜서 암이 만드는 거거든요. 암을 드러내서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암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건 다룰 수 없겠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바로 깨우친다면 환자분들이 어떤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암이 발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이면 암세포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대학에서 이렇게 암 조직을 배양을 하거든요. 배양을 할 때 보면 암 입장에서 가장 암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산소, 우리 요즘에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저산소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줄기세포로 바뀝니다. 암세포가 가장 악성세포가 줄기세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 어떤 암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암도 줄기세포 쪽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이 우리 암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강에는 가장 나쁜 환경, 어떤 저산소 환경이라든지 몸 안에 어떤 산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금속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어 있다든지, 어떤 우리 몸 안에 만성 세포에 염증 같은 게 많이 있다든지, 또 혈관 같은 게 우리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내 몸 안의 환경도 있겠지만 내 주변 환경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발암물질들을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이 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걸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환경은 첫째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금속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네랄들이 좋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중금속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중금속 중에서 수은 같은 경우는 면역을 떨치죠. 즉 갑상선 기능을 장애가 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네요. 그 면역세포도 작동을 하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면역세포도 약해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은 중금속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한가, 어떤 미네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성도 검사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사실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몸을 산성화 만들면 안 좋다, 알칼리화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알칼리수도 먹고 뭐 야채 먹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 몸이 정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혈액 검사로도 산성화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가지고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액, 침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정확한 게 혈액의 산성화를 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변 이런 쪽이 생각하겠죠. 근데 오히려 혈액이나 소변은 우리가 참고하기는 오히려 더 안 좋고요. 되게 이제 침을 가지고 타액을 하는 경우가 이제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산성화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은 염증 소견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뭐 LDH라든지 CRP라든지, 그 다음에 ESR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칼리인 포스파타제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와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어요. 인터루킨 6는 우리가 꼭 필히 체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터루킨 6는 염증성 지표입니다. 지표지만은 암하고 관련된 염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 6 같은 거는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면역 상태를 한번 또 봐야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우리 몸 안의 환경이거든요. 내 몸 안의 면역이 좋아야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장을 봐야죠. 장 기능을. 우리가 장내 미생물 검사 같은 것을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유기산 검사 같은 걸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장은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해균들이 많게 되면 그만큼 장 내에서 좋은 우리 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나쁜 균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못 만들죠. 유해한 물질들을 만들게 돼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같은 것을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면역을 떨쳐버리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 기능도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도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환경이거든요. 수면에 관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수면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는가 안 자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몸의 체내 환경을 암하고 관련돼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이 정도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내 몸 안의 상태는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이제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부분들, 수술, 항암, 방사선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또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암종별로 어느 정도 예후가 나온다, 통계가 나와요. 그렇지만 어떤 암도 이것만 해가지고 100% 완치된다는 100%가 안 나와요.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이 뭐겠느냐 이거죠. 왜 이게 100%가 안 나오고 뭐 60%, 70%가 나오고 하는 거겠어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가지고는 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차이가 있었느냐? 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한마디로 내 암을 죽이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 몸 안에서 뭔가 암에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면역이나 어떤 이제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암세포가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통계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부분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암종별로 예후가 다르고 또 이 암이 우리 내 몸 안에서 만드는 환경이 있거든요. 환경.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예후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잘 관여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양극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암을 키우는 내 몸이 중요하니까 이쪽으로만 나는 하겠다. 그럼 이게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되는 거고. 이거는 효과가 미미해. 급한데 큰 불을 꺼야 되는데 험이 갖고 할 틈이 없어. 나는 포크레인만 가지고 할 거야. 하다 보면 현대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절대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 덩어리를 없애주는 가성비 좋은 치료가 현대의학이니까 그걸 쓰고 현대의학은 약간 터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크레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해요. 이 마무리는 통합과학을 통해서 자연치유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통합과학 자료들을 이용한 치료법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통계 자료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더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이제 환경 중에서 가장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이 산성화예요.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약간 변했어요.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변했지만 이거는 일단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정상세포가 이물질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면역은 이 이물질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공격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그게 바로 산성화예요. 산성화 때는 이 세포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해요. 우리 그 인간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유전자 시스템에 코딩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산성화 상태가 돼 있을 때는 유일하게 공격을 않는 경우가 우리 임신할 때 태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태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몸에서 보자면 이물질이에요. 아빠 그 절반, 엄마 그 절반. 그렇지만은 애를 갖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이 약간 산성화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성화가 돼 있으면 어떤 애가 있다는 이런 그런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이런 경우에는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암이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를 해가지고 암세포 주변을 산성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젖산을 만들어가지고 쫙 젖산을 뿌려놔요. 그럼 이게 산성화가 돼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하러 왔다가 공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공격하는 게 우리가 T셀이 있고 NK세포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대식세포라든지 오히려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의 주변에 오잖아요. 그 산성화가 돼 있으면 이거 감싸요. 그래가지고 다른 면역세포가 공격을 못하게 오히려 방어를 해줘 버리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면 암세포가 죽지 않고 오히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 줄기세포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내가 암을 치료한다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제 1번이 저는 산성화부터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세포 보면은 암세포 사이사이에 면역세포들이 쫙 다 끼어 있거든요. 근데 산성화가 돼 있으면 이 면역세포들이 이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 암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어 버린다. 얼마나 중요해요. 산성화는 꼭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산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산성화 돼 있을 겁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나 육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틀림없이 산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산성화가 돼 있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는 방법은 우리 환자분들이 몇 가지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한번 재보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혈액을 한번 가지고 산성화를 체크하면 가장 정확할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혈액은 변하지 않아요. 혈액의 산성화는 7.35에서 7.45 사이에 pH를 유지를 해요. 이건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내 몸에 어떤 환경이 돼 있더라도 혈액에서만큼은 이것을 유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혈액에 있는 산성도가 7.35나 7.45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는 이미 그때는 어떤 병적인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아니고 아주 급한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내 몸에 산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돼요. 혈액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의외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산성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죠. 내 소변을 보면 막 거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산성화가 돼 있는 모양이다. 거품이 난 것은 산성화가 맞습니다. 우리가 산성화된 소변은 우리 변기에 물에 부딪히잖아요. 소변을 볼 때 부딪히면 거품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산성화가 돼 있는 것을 그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산성화는 내 몸 전체 산성화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혈액 안에 산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 7.35하고 7.45 사이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돼서 들어온 이 산성 물질들은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배출을 해요? 대부분이 신장 콩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나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성 물질을 많이 먹었다, 육류를 많이 먹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또 물을 많이 안 마셔가지고 혈액이 농축이 됐다. 이럴 경우에 소변을 보면은 소변 검사를 보면 산성도 체크를 하면은 pH가 낮아서 아주 산성화가 심한 4점 몇, 5점 몇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내 몸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어떤 산성 물질이 나오고 접한 부분이 소변에 나오는 거지 내 몸에 산성화 대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산성화예요? 바로 암 덩어리 옆에 산성화거든요.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가 있어요. 암세포 주변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변은 액은 뭐냐면 우리가 간질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혈관과 세포 사이에 어떤 물이 있어요. 이걸 간질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간질액이 바로 암 주변에 있는 산성화는 바로 간질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산성화가 바로 면역세포들을 접근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체크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침이에요. 침은 간질액에 속합니다. 그러면 침의 산성도를 체크하면 이거 암 주변의 산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아무 때나 체크하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상하자마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침을 체크를 해서 pH가 얼마가 나오는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몇 차례 2, 3일 간격으로 몇 번 해보면 내 평균적인 pH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일어나자마자 체크한 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30분 후에 하세요. 그래서 30분 후에 해가지고 pH를,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검사할 때도 30분 후에 똑같이 해야죠. 막 일어나자마자 pH가 6.7 이하이거나 30분 후에 체크를 해가지고 7.0 이하이면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 학교 때 그 생화학 시간에 보면 리트머스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 pH 체크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1, 2, 3, 4, 5, 6, 7 이런 단위예요. 큰 단위예요. 근데 우리 몸을 산성화를 체크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0.1 단위로 봐야 돼요. 이런 타액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내 몸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일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pH가 상당히 알칼리 쪽으로 가네? 그럼 이 음식은 내 알칼리 쪽으로 가도록 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걸 먹으니까 계속 산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안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환경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배가 변하더라. 그러면 내가 가능한 한 그런 환경에 맞추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성화가 암 치료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 몸에 산성화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체크해서 내 몸이 어떻다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면서 평균을 내보시는 게 좋고, 또 앞으로 내가 알칼리 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가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꼭 우리 환자분들은 산성화는 알칼리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 평균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는 산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병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항상 아침에 산성화를 체크를 합니다. 매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성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알칼리성 음식들을 먹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여러 뭐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담 같은 것을 하거든요.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다 약간의 산성도가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제가 본 경우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 우리 환자들은 산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산성화가 간단할 것 같죠. 산성화가 쉽게 조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자기의 음식 습관을 이렇게 100% 확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몸 안의 환경에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산성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해서 내 거 몸을 바꾸고 가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해가지고 나 안 되더라, 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5년, 10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동안에 항상 내 몸이 산성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뭐 프로그램 하듯이 하고 치워버리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몸의 습관화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산성화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산성화가 이렇게 심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일단은 가장 맨 먼저 할 수 있는 게 음식입니다. 첫째, 이제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중화가 되잖아요. 또 이제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세포 안에 산화물이 몽땅히 있다는 의미도 같이 되거든요. 세포 탈수부터 일단 먼저 막아줘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되 우리가 알칼리성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이 있어요.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죠.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알칼리 토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알칼리 쪽이지만 약간 알칼리성을 띠는 미네랄이라 해서 알칼리 토미네랄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칼륨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칼륨은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든 음식, 즉 뭐 고구마나 토마토, 바나나, 키위, 콜라비, 비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녹색 채소들이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고구마나 감자 속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감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오히려 탄수화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자는 조금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 이 안에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칼륨이 알칼리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고, 세포 안에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세포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세포 안에서는 나트륨 바깥으로 밀어내고 칼륨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 세포 기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륨이 몸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 안에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칼륨을 많이 먹어야 세포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세포 탈수를 막아주고, 또 세포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니까 산화를 막아주고, 또 주변에 산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죠. 내 몸에 산성화를 막아주는 거.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근데 너무 이제 심하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수액에다 타가지고 놔주면은 산화를
좀 산성도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할 단계는 이제 우리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 외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우리가 땀을 내면 땀으로 이렇게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화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시켜가지고서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잠을 잘 자는 것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산성화가 되고, 또 여기 하나 팁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미네랄 워터를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미네랄 워터는 생수만 생각을 하는데 생수도 미네랄 워터 맞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약수 같은 것도 미네랄 워터. 근데 미네랄 워터 그 약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우리 석회성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차로 마실 수 있는 것을 아주 희석을 해가지고 물처럼 만들어서 마시는 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뭐 비타민 나무 차, 그 다음에 연잎차, 그 다음에 녹차, 뭐 보리차도 좋고요, 옥수수 차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처럼 희석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물 마시려면은 밍숭밍숭 해가지고 맛도 없고, 또 물을 싫어하는 분들은 되게 약 먹는 것보다도 더 싫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차를 마시면은 훨씬 더 풍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산성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환자분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면은 당장 효과가 보여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효과 보는 건 없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좀 뭔가가 좋아졌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암은 이걸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 암이 내 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 진단상에 밝혀졌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 암이라는 게 일순간에 뭐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10년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환경 변화가 왔어요. 어떨 때는 암을 성장하기 좋은 환경도 있었을 거고, 어떨 때는 내 몸의 면역이 아주 좋았을 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환경도 산성화되어 있다가 알칼리가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암이 변한다면 이 암세포가 10년 동안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죠.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환경이 수시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은 뭐예요? 그 환경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뭐 특별한 걸 해가지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암세포가 사라져버리게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서 크지를 못해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얼마 동안 했으니까 좋아졌을 거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다, 좀 검사해봐달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순간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면서 지켜보면서 유지를 해야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바로 효과를 봐서 암세포가 없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암이라는 것 자체가, 암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도 10년, 15년 세월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 암을 없애는 세월도 5년,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벌써 20년 세월이에요. 이 세월을 아주 장기전으로, 우리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이런 개념으로 암의 치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 치료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내가 페이스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가 잘못되면 어때요? 가다가 중도에 멈추게 되잖아요.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 유지를 꾸준히 하셔야 되지, 어느 순간에 어떤 효과를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직성이 풀리고 보여야만이 내가 용기를 갖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암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변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고, 차츰차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할 거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럼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효과 없는 모양이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암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묵묵히 하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체온하고 암하고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요. 왜 체온하고 암하고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체온하고 면역은 왜 관련이 있는가? 우리 몸이 체온이 높아지는 거, 열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이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열이 나는 게 감염이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몸에 열이 나잖아요. 이게 감염이 돼서 열이 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 느낄 때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적에 대한 공격의 신호가 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외부 적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방어력을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온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을 자극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대부분 다 어때요? 말이 그렇잖아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상승을 한다. 대신 1도가 떨어지면 한 30% 정도의 면역이 저하가 된다. 그렇거든요. 정말 체온을 올리면은 면역이 무조건 올라가서 암 치료가 되는가? 그거 사실은 의문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약들이 많고 뭐 수술이라든지 항암 또 여러 가지 면역 올리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20세기 초 막 이럴 때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암에 대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이때 유일하게 썼던 방법이 바로 열 치료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열이 아주 높아가지고 막 40도 넘어가고 이런 환자가 혼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나 보니까 암이 없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열이 그렇게 고열이 나고 난 후에 암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가 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난 이제 최근에 보니까 면역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렸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그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열만 높여주면 암을 없앨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열 치료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서양에서 많이 했던 게 이제 단독균을 가지고 뭐 콜리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균을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거 막 고열이 나요. 뭐 40도, 41도까지 올라가고. 그 정도 올라가다 뭐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죽는 사람도 많았죠. 안 죽고 깨어나면은 암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치료법들을 쓰질 않아요.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윤리적이라는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지만 그 열이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이 높아지면서 암세포를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증명이 돼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내 체온이 높으면은 면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저체온이죠. 우리가 정상 체온을 볼 때 우리가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면 36도 5분. 그 다음에 오후에 한 4시나 5시에 체크를 했을 때 36도 8분. 이게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에요. 정상 체온의 상한치가 보통 37도 2분. 우리가 심부 체온을 쟀을 때. 우리 몸 안에 저 깊은 곳에 체온을 재면 한 37도 2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37도 2부를 넘어서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정상 체온이라고 보질 않고 열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체온 유지를 해서 36도 5부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일단 체온은 체온이 높을수록 우리가 면역이 높고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면역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게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암 환자가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는 게 땀나잖아요. 우리 땀이 난다는 것은 체온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음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어디서 열을 만드느냐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을 만들어요.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열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야 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타는 영양소도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해줘야 하잖아요. 이 타는 영양소를 태우는 영양소, 이게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 되면 우리가 체온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가 갑상선 기능,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은 바로 갑상선에서는 에너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이 합니다. 갑상선이 기능이 좋으면 미토콘드리아에다 막 에너지를 많이 만들으라고 막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니까 부수적으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죠. 근데 갑상선 기능이 나쁘면 어때요? 미토콘드리아에다 에너지 만들어 신호를 못 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고 기력이 없어요. 부수적으로 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체온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 안에서 내적으로 열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외적인 부분을 좀 주는 게 좋죠. 우리 암 환자분들은 지금 일단은 암을 치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뭐 우리 간단하게 보면 온돌 같은 것도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돌이잖아요. 우리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이 온돌을 되게 아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찜질방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온열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장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개는 보면은 심부열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겉에열이에요. 겉에열. 근데 우리가 암은 심부에 있어요.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저 심부까지 막 체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심부까지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온열 치료를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주파가 우리 피부를 뚫고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요. 저 깊은 곳에 있는 암 주변에서 열을 높이죠. 40도, 41도 이상의 열을 높여가지고 그리 되면 암세포가 살지 못하고 죽어요.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41도 가더라도 바로 열을 빼내버려요. 근데 암세포는 혈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을 갖다가 분산을 못 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열이 퍼지면서 이 열이 체온을 상승을 시켜서 내과 면역을 높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신 온열 치료 기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적 개선이나 이런 거는 깊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근적 개선 같은 경우는 아주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근적 개선을 이용한 전신 온열 치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한 치료 방법으로서 열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과 음식,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내 기능이 어떤가 한 번 정도 검사를 해가지고, 갑상선이 나쁘면은요, 어떤 걸 해도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온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의 갑상선 기능을 한 번씩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낮으면 높여주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사우나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고,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열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고주파나 전신 온열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죠. 되게 이제 우리 요즘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맨발 걷기가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대유행이죠. 말이 그래, 맨발 걷기 뭐 1000만 명이 한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날이 따뜻할 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맨발 걷기가 저도 뭐 효과가 있다고 봐요. 뭐 우리 이제 어싱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지압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한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하는 분들,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는 분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암 진단 받아가지고 누가 맨발 걷기 좋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가서 하는 분들, 잘못하면은 상처 입을 수 있고 동상 입을 수 있고 체온 떨어지고 오히려 암 치료하는데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맨발 걷기 겨울철에 체온 감소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찬물 좋아하시는 분들, 찬물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찬물은 약간의 이게 체온을 떨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긴장 상태를 갑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좋은 건데, 그 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갑상선 기능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체온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이 말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차다. 너무 차고 한여름에도 뭐 장판을 깔아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평소 때 찬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찬 환경에 있어서 체온이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내 몸 자체가 열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갑상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체온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죠. 우리 열받는다잖아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 부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상태가 된 분들은 체온이 내려갑니다. 번아웃 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체온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온이 내려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크는 이제 요인들은 그거죠. 첫째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한번 봐볼게요. 제일 먼저 암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유전자 변이가 온 거예요. 그럼 그 유전자 변이를 누가 일으켰느냐? 그거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산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환경,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발암물질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가 된 세포는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해버린 이 암 덩어리는, 암 세포는 뭔가가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자 중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면역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고장난 세포, 즉 암세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작동을 잘하면 또 이 암세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졌지만 제거가 되죠. 그런데 면역이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세포 자살 프로그램도 고장이 났어요. 이러면 암이 크는 거고, 면역도 약하고, 그 다음에 자살 프로그램도 약하고, 그 다음에 변이는 잘 오고,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암이 크는 거, 내 몸이 배지예요, 배지. 배지잖아요. 배지가 암에 대해서 영양 공급도 제대로 잘 안 해주고, 암에 클 수 있는 환경,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아무리 이런 부분이 약하더라도 또 못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잘 돼 있다면 실제 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빠졌을 경우에 암이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환경, 그리고 면역 부분이 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암이 성장을 하는 배지가 되어 있는 내 몸의 기초적인 환경,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빠졌을 때 암이 잘 발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혈액순환하고 암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암은 한마디로 저산소 지역에서 잘 큽니다.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안 돼야 잘 커요. 그 암도 혈관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건 영양분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는 곳에 암은 잘 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하고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그 줄기세포 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만들 때 하는 방법이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산소 공급을 차단되면 살아있는 세포가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암세포 성장이 훨씬 더 빨라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가 산소를 이용한 대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별로 없어요. 대개 세포질에서, 즉 무산소 상태에서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뜨려요. 산소가 공급이 잘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암세포는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암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어때요? 깨끗해야 되겠죠. 찌꺼기 같은 게 노폐물이 많이 끼면 안 되겠죠.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은 노폐물이 많이 끼고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빈혈 같은 게 심하다 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암이 성장하기 좋고, 그 다음에 또 폐 기능 같은 것도 봐야 돼요. 폐 기능, 산소 우리가 들이마실 때 이런 부분, 특히 담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피신 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이런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 상황이 되면 암세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액순환 개선을 하는 것은 빈혈이 있으면 빈혈을 치료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될 거고, 혈관을 탄력 있게 하고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오메가3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우리 이제 동맥경화를 억제를 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혈소판 같은 게 이제 응고가 잘 되는데 이런 혈소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암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왔을 때 이 변이된 유전자가 고장을 내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활성산소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나와요. 산소를 이용한 산화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산화물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을 안에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손상을 주기 때문에 ROS라는 물질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임시적으로 일단 찌르고 다니는 손상을 주는 기능을 막기 위해서 ROS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반응성 산화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급한 불은 껐는데 이게 오히려 사고를 많이 쳐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이런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이 활성산소가 됐을 때 이게 한마디로 유전자를 갖다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 변이된 유전자가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해독하는 과정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제거가 돼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항상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산화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산화물을 제거를 못하면 이게 몽땅 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사고를 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계를 한번 볼게요. 1단계는 대개 막 만들어지는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은 대개 비타민C가 그 기능을 많이 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타민C가 일단 이 막 만들어진 이 산화물이 사고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찌르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찌르고 다녀요. 그럼 이걸 못 찌르게 하려면 가장 쉬운 게 뺏어버리거나 아니면 휘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타민C는 이 막 찌르고 다니는 창을 꺾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못 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휘어놓은 거예요. 조금 지나면 휘어놓은 게 다시 펴져요. 그래서
펴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꼬부려 놨어요. 근데 이 꼬부려진 놈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활성산소예요. 이게 ROS라고 해가지고 반응성 산화물이란 우리말로 하자면 그 용어로 쓰거든요. 이게 활성산소. 근데 실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요놈들이에요. 막 만들어진 산화물이 아니고 막 만들어진 산화물 찌르고만 다니지 그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 이놈이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을 빨리 빼내야 돼요. 그게 이제 2단계 해독이에요. 한마디로 요놈들을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펴지기 전에 요놈들을 어디를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차에다 실던가 뭐 창고에다 집어넣던가 이걸 해야 돼요. 바로 이게 2단계 해독이에요. 그래서 요놈들이 펴지기 전에 격리를 시키는 과정. 이게 되게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황 종류 우리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보면은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마늘이라든지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이게 황이에요. 이런 황들이 그런 2단계 해독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2단계 해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해독은 요놈들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요놈들을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간이나 신장이나 장이나 이런 데 통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이게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독이 잘 되어야 돼요.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죠. 암을 만드는 것은 2단계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활성산소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1단계가 너무 강하면은 1단계 해독이 너무 강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해독이 강하고 2단계 해독이 약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1단계 해독이 강하면 활성산소가 막 몽땅 만들어져요. 그거 빨리빨리 빼내줘야 돼요. 2단계 해독에서. 근데 2단계 해독이 잘 안 돼. 활성산소만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안 좋아요. 우리가 해독을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쓴다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1단계 해독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2단계 해독을 높이는 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1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부분을 너무 막 2단계 해독이 약한데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독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짜샤란 분이 보내주셨네요. 튀김 종류 감자튀김 먹으면 바로 졸립고 피곤합니다. 박사님, 인슐린과 당뇨약이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인슐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결과가 아닐까요? 당뇨약 끊어야겠네요. 제가 해석하기는 감자튀김을 이렇게 튀김을 많이 먹으니까 당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뇨약을 먹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상승할 거고, 당뇨약을 끊는 게 오히려 나은가,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감자튀김 먹으면은 뭐 당 올라가죠. 이분이 아마 당뇨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튀김 종류를 먹으면 당은 더 올라가죠. 그리고 튀김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은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거죠. 우리 혈중 농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 우리 포도당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뻑뻑해요. 잘 못 들어가. 이거 문을 열고 밀어 넣어주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올라가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게 포도당에 못 들어가니까 이때 어때요? 당뇨 약이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다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되게 암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암이 잘 걸리기도 하지만 암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은 포도당을 먹고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 혈당을 떨치는 그런 치료를 잘 하도록 우리가 환자들한테 티칭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도 가능한 한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과식을 하는 것을 금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 질문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당뇨약을 끊어야 되겠네요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더 올라가겠죠. 더 암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아마 이분 말씀이 이게 그 올라가니까 인슐린, 당뇨약 속에 인슐린이 들어있어서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암을 키운다고 했으니까 암을 키우지 않겠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암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암뿐이 아니고 이 당으로 인한 혈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약은 끊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김선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비콤정 먹다가 항암 시작하면서부터 비콤정 중단했는데 먹어도 되나요? 우리 이제 비콤은 비타민 B 콤프 해가지고 비타민 B 복합제제죠. 그래서 항암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굳이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비콤은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발전소의 부속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암을 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비콤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끊는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걸 끊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항암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도 내 몸에 부담이 가는데 이걸 먹으면 더 뭐 간이 나빠진다든가 신장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부담이 가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김영화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생고구마를 갈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고구마 갈아 먹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드세요. 오히려 생고구마하고 찐고구마는 이게 그 당 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찌거나 굽거나 할 경우에는 당 지수가 올라가요. 생고구마는 당 지수가 낮아요. 하면서 식이섬유가 이눌린이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 과즙에도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고구마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이눌린이라든지 이런 식이섬유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장애가 올 수 있어요.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본인 소화 능력이 좋으면 좀 많이 드셔도 괜찮을 거고, 근데 내가 소화 기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암 4기 수술도 했고 항암 중인데요. 매번 구내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구내염증 통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특히 아마 이제 세포독성 항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만 입안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음식 먹기도 어렵고 물 삼키기도 어렵죠. 그래서 고통이 많을 건데, 그리고 이게 상당히 치료가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구내염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약들을 쓰는 경우 있죠. 오라메디도 쓰기도 하고, 알보칩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자극성 있는 음식이라든지 맵고 짠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막 안에서 아리고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많이 씁니다. 산화질소를 쓰면은 의외로 그 안에 있는 염증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가지고서 상처 회복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화질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람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약재를 써가지고서 좋아지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 써가지고 잘 안 좋아지신 분이 있다면은 산화질소를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하고, 그러기 전 단계는 되게 물을 많이 마시고요. 여러 가지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뜨거운 물은 피하고요. 시원한 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좀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서경옥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NGS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대학병원에서 하나요? NGS 검사는 이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면역화학요법에서 이뮤노케미스트리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유전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호르몬 양성, 그 다음에 뭐 헐투 음성, 막 이런 뭐 3중 음성 이런 게 나온 게 다 이제 그 유전자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유전자들은 PCR이라는 겁니다. 찍어서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필요한 그 암의 중요한 유전자들만 찍어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PCR이라는 검사 방법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NGS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전체를 다 봐버리는. 그래서 NGS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가지고 Next Generation입니다. 한 세대 뒤에 넥스트 다음 세대의 검사라 해서 NGS인데 이거는 조직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병원에 이 수술한 조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하면 그 조직을 버리질 않습니다. 항상 보관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가지고 NGS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술하는 곳이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학에서 이 검사는 많이 합니다. 루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유방암 1기인데 닭가슴살은 괜찮나요? 닭가슴살을 주로 이제 많이 먹는 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먹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많이 먹죠.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가 우리 닭가슴살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요.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 때가 이루 갈 때. 새도 마찬가지로 날아오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날개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힘이 좋아야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날개를 구성하는 이런 세포들의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에는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한 3,00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 날개에는 한 10만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를 막 생산을 하도록 하는,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타민 종류가 이제 많이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급을 해주면은 내 몸 안에서 어때요? 에너지 생산이 많아지겠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예요. 살이 안 찌는 거죠. 막 써버리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했는가?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 닭을 키우는 과정이 되게 이제 사육이잖아요. 닭장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것은 좋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포화지방산이 또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뭐 조금 먹는 거, 또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육류 안 먹으면 나 못 견뎌요.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뭐 이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내 몸 안의 환경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암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막 만들어져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내 몸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영양분 주는 거 뭐 주는 거 전부 다 내 몸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암세포가 크지 못할 것만 골라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몸을 그렇게 바꿔야 하잖아요. 이게 내 몸의 환경이고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예요. 숙주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치료를 할 때 어떤 약을 쓸 건가, 어떤 치료법을 쓸 건가, 뭐 이런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그거는 대학에서 해주고 뭐 병원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숙주. 암을 가지고 있는 나가 어떻게 암을 크지 못하도록 영향을 줄 건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머릿속에는 그건 안중이 없고
무슨 치료법을 찾을 것만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의 맡기는 거고, 우리 환자분들은 내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암을 치료하는 중요한, 오히려 다른 어떤 항암제나 수술이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건 장기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